서연의 삶은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오래된 집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결혼 5년 차, 그녀는 남편 김민준의 헌신적인 아내이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살림꾼이었다. 한때는 음악계에 떠오르는 별이라 불리던 천재 피아니스트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꿈을 접고 오직 민준의 그림자로 살았다. 서울 근교에 자리 잡은 그들의 집은 널찍했지만 서연에게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낮 동안 민준이 회사로 떠나고 나면 집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아침을 준비하고 같은 방식으로 집을 청소했다.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완벽했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생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야근을 핑계로 돌아오지 않는 밤이었다. 서연은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저녁을 먹었다. 나이프가 접시 위를 긁는 쨍한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밥알 하나하나를 세는 것처럼 천천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음식을 입에 넣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메말라가는 듯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집 안가득 오래된 먼지와 눅눅한 습기 냄새가 섞여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아내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외로웠다. 그녀의 삶에 유일하게 허락된 사치는 것일 한쪽 구석에 흰 천으로 덮여있는 낡은 피아노였다. 민주는 그녀가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시끄럽다, 유치하다는 말에 서연은 피아노 덮개를 덮었고 그 이후로 건반을 만진 적이 없었다. 그 피아노는 그녀의 잃어버린 꿈이자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가을 폭풍이 마을을 덮쳤다.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때렸고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다. 정전이 되어 집 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서연은 두려움에 떨며 촛불을 찾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이내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폭풍 속으로 나섰다. 바람에 꺾인 나뭇가지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 너머로 낡은 경차가 전복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인이 보였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강풍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쓰러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가녀린 팔과 다리는 금세 멍들고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빗물과 흙에 뒤범벅이 되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간신히 길을 열었고 노인을 부축하여 차가운 빗물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다. 노인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정말 고맙소. 그녀의 몸은 지치고 아팠지만 타인을 돕는 작은 행동에서 그녀는 잃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느끼는 듯했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방 한구석 삐걱거리는 마루 바닥 아래 숨겨둔 낡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녹슬어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악보 한 장과 섬세한 꼬집 모양의 비취 머리핀 하나,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서연이 해맑게 웃으며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악보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직접 썼던 숨겨진 멜로디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악보 맨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나의 소중한 서연, 너는 이 멜로디를 통해 언제나 빛날 거야. 결코 잊지 마렴. 이라는 글귀가 있었다. 그 빛이 머리피는 어머니가 그녀에게 주었던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가 가진 몇 안 되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한때 얼마나 밝고 재능 있는 아이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에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평범한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다. 그녀 또한 서연만큼이나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았다. 이 악보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에 발표하지 못했던 미발표곡들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특유의 섬세한 기교와 깊은 감정선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서연은 악보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미약하게나마 과거의 열정이 다시금 피어나는 듯했다. 새벽녘, 폭풍이 잦아들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잠이 들었지만 그녀의 꿈속에서는 잊고 있던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슬픈 멜로디였다. 그 멜로디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악보 속 숨겨진 멜로디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꿈에서 깨어난 서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악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흔적이 그녀의 의식 속으로 다시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잠자고 있던 거대한 진실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이 고요한 아침은 곧 그녀의 삶을 뒤흔들 경랑의 서막에 불과했다. 서연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 민준과 그의 정부 한지은의 대화를 엿들은 그날 밤 이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평온했던 일상은 잔인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 그들은 그녀가 최근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노리고 있었다. 친척이라고는 연락조차 없던 먼 친척이 남긴 유산이었다. 그 돈은 서연의 유일한 피부티인 어머니의 의료비로 쓰일 예정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끊임없이 불안에 떨었고 머릿속에는 온갖 섬뜩한 상상들이 맴돌았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결혼 생활 내내 헌신하고 순종했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민준의 다정했던 미소와 지은의 상냥한 눈빛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만 느껴졌다. 그들은 그녀를 살해하고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모든 일상을 뒤덮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려 눈을 감아도, 민준의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피곤하지? 내가 특별히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 이거 마시고 푹 쉬어.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평소 차를 잘 마시지도 않던 민준이 이렇게 다정하게 차를 낼 리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 채 뭔가 있어.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다. 어머,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끓여준 차라니 특별하네요. 그녀는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은 재빨리 차를 화분 속에 쏟아버렸다. 며칠 뒤 그 화분의 식물은 시들시들 말라 죽어갔다.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게다가 민주는 지역 유지의 아들이었다. 힘없는 자신을 누가 믿어줄까? 그녀는 고독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막대한 유산은 그녀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왔다. 이 돈만 없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그녀의 유일한 가족, 아픈 어머니의 생명줄이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주는 서연에게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서연아,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잖아. 우리 추억도 만들 겸 오랜만에 여행이라도 갈까 바닷가 근처에 아주 멋진 별장을 빌려놨어.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 서연은 그의 제안에 다시금 경계심이 극에 달했다. 둘만의 시간이라니. 그들의 대화에서 외딴옷, 깊은 산속 같은 단어들이 오고 갔던 것을 기억했다. 분명 함정이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면서도 애써 밝은 표정으로 승낙했다. 정말요, 좋아요 여보, 오랜만에 단둘이서 여행이라니 꿈만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소와 함께 떨리고 있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은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악보와 엄마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피아노는 결혼 후 민준의 눈치를 보느라 덮개에 덮인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펼쳤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피아노를 치며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꿈은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악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지은은 서연을 데리고 외딴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시종일관 다정한 척했지만 서연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광기를 엿보았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한참 달린 끝에 그들은 바닷가와는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위치한 낡은 별장에 도착했다. 별장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녀는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날 밤 민준과 지은은 서연에게 술을 권했다. 서연아, 우리 이제 정말 편하게 즐기자. 지난 일은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살기등등했다. 서연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애써 마시는 척하며 술을 조금씩 흘려보냈다. 하지만 잠시 후 어지럼증과 함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잔에 몰래 약을 탔음을 깨달았다. 몸이 청은망은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감기려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민준과 지은의 차가운 미소였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서연아. 지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서연은 쓰러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음을 깨달았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발을 움직였지만 사방이 흙과 나무판자로 막혀 있었다. 관이었다. 그녀는 생매장당하고 있었다. 어둠과 밀폐된 공간에서 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살려줘. 누가 나 좀 살려줘.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땅속으로 흡수될 뿐이었다. 그녀의 정신이 희미해지려 할 때였다. 어둠 속에서 문득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서연아, 너는 강한 아이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 그리고 그녀의 손에 잡힌 낡은 은반지. 엄마가 늘 끼고 있던 그 반지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이끌었다. 그녀는 떠올렸다. 어린 시절, 비극적인 사고로 엄마와 함께 죽을 뻔했던 순간을. 그때도 그녀는 공포에 떨었지만 엄마의 강인한 의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나는 살아야 해. 그녀의 심장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주먹으로 관의 천장을 필사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살고 싶었다. 살아서 이 모든 복수를 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밤중 우연히 숲속을 지나던 한 남자. 이하준. 이 숲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잊혀진 문화유산을 찾아 복원하는 일을 하는 고고학자였다. 그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에도 예민했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처음에는 야생동물의 소리인가 했지만 흙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에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호기심과 직업적인 본능이 발동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어두컴컴한 숲속, 갓 파헤쳐진 듯한 흙더미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두드림 소리.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삽을 들고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이 걷히고 나무 판자가 드러나자 그는 더욱 빠르게 삽질을 했다. 얼마 후 흙더미 속에서 드러난 관의 뚜껑. 하준은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흙범벅이 된 차에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필사적인 생존의 의지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하준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관 밖으로 끌어냈다. 서연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침을 쏟아냈다. 그녀는 하준의 얼굴을 희미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죽음의 공포 대신 기적적인 생존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살아서 복수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 낯선 남자의 등장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적인 시작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 존재였다. 서연은 흙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은 아직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낯선 남자 이하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다. 하준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차분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다시 주저앉을 뻔했다. 하준은 그녀를 부축해 숲 가장자리로 데려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다. 깊은 숲속 인적 없는 곳, 민준과 지은이 그녀를 영원히 묻으려 했던 곳이었다. 몸서리쳐지는 공포가 다시 그녀를 덮쳤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하준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들은 힘이 세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절 찾아낼 거예요. 더 잔인하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숲을 둘러보며 뭔가 생각하는 듯 했다. 좋습니다. 그럼 제 도움이 필요하시겠군요. 그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움이라니요. 하주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서연은 하준의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이 낯선 남자는 누구이며 왜 자신을 돕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녀에게 이 제안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하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다.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하준은 서연을 구출한 후 자신의 낡았지만 안락한 오두막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과 마실 것을 주며 몸을 녹이게 했다. 서연의 몸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답지 않게 강렬한 생존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하주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지옥 같은 경험이었다. 그러나 하준의 깊고 믿음직한 눈을 본 순간 그녀는 억눌렀던 모든 것을 토해내듯 민준과 지은의 배신, 그리고 생매장당했던 끔찍한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치욕으로 떨렸다. 하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거나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격려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야기를 마친 서연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복수하고 싶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들에게 이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었다. 하준은 서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겉으로는 고고학자였지만 그의 가문은 대대로 은밀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고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일가견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치정사건 이상의 거대한 음모를 직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연 씨, 당신의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저지른 죄를 반드시 심판받게 할 겁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서연에게 피아노를 쳐보라고 권했다. 서연은 망설였다. 수년간 덮개에 덮여있던 피아노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꿈이자 아픈 과거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손끝이 굳어 더 이상 건반을 제대로 누를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하준은 그녀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격려할 뿐이었다. 결국 서연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덮개를 걷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어색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가락은 기억 속의 멜로디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숨겨진 멜로디였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불안정했던 연주는 점차 힘을 얻어 아름다운 선율로 하준의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멜로디는 슬펐지만 그 속에는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하준은 서연의 연주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단순한 연주 실력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은 깊고 섬세했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하주는 서연의 연주를 녹음했다. 그녀 몰래 그녀의 연주가 가진 가치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주는 서연에게 제안했다. 서연 씨,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수가 될 겁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악보와 사진, 그리고 빛의 머리핀을 보며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는 분명 위대한 예술가였을 겁니다. 이 악보는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재능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제안그룹에서 주최하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곧 열립니다. 당신이 그곳에 나서는 겁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그녀는 자신감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하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복수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의 생존과 당신의 재능입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복수. 그래, 그녀는 복수하고 싶었다. 하주는 서연의 훈련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엄격하게 훈련시켰다. 잃어버린 체력을 되찾기 위해 매일 아침 조깅을 시키고 정신적인 강인함을 기르기 위해 명상과 심리 상담을 병행했다. 무엇보다 그는 서연의 굳어있던 손가락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피아노 연습을 강도 높게 시켰다. 그는 서연의 연주에서 특별한 영혼을 보았고 그것이 곧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하주는 서연에게 단순히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주고 그녀 안에 잠재된 강인함을 일깨워 주었다. 콩쿠르 예선 당일 하주는 서연을 서울 시내의 한 음악당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쟁쟁한 실력을 가진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모여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과 지은이 그녀를 발견할까봐 두려웠다. 하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이길 겁니다. 서연의 순서가 다가왔다. 그녀는 신원불명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다. 무대 위로 올라서자 그녀는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민준과 지은을 발견했다. 그들은 제안그룹이 후원하는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있었다. 민준은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지은 또한 서연을 비웃으며 속삭였다. 저런 애가 뭘 한다고. 그들은 서연의 초라한 모습에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이를 악물었다. 그들의 비웃음은 그녀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서연은 건반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녀는 하준이 알려준 대로 피아노를 통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숨겨진 멜로디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연주는 단순한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명의 창가를 담고 있었다. 듣는 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었다. 특히 민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연주에서 익숙한 멜로디와 기교가 느껴졌다. 마치 서연의 연주 같았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서연은 분명 죽었을 텐데.
그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 또한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연주가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과 지은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신원불명으로 참가한 이 여인이 누구인지 필사적으로 알아내려 했다. 민준은 비서에게 서연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후회와 불안감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지은은 서연의 뛰어난 재능에 질투심을 느끼며 그녀를 모함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 분명 어디서 훔쳐온 연주일 거야. 표절이 분명해. 그녀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 그때 하준은 객석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연주가 가진 힘을 알고 있었다. 이 작은 발현이 그녀의 인생, 그리고 민준과 지은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콩쿠르 2차 예선 통보가 서연에게 날아들었을 때 민준과 지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신원불명의 참가자가 그토록 뛰어난 실력으로 결선에 진출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준은 밤낮으로 비서를 시켜 이름 모를 피아니스트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지만 서연은 하준의 철저한 보호 아래 완벽히 숨겨져 있었다. 지은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녀를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신비주의를 표방한 사기꾼이다. 과거에 표절 문제로 쫓겨난 적이 있다는 등의 악성 루머가 음악계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이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민준과 지은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결선 무대는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렸다. 웅장한 로비에는 번쩍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기둥이 위압감을 더했다. 이곳은 서연이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무대였다. 한때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잔혹한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무대 중앙에는 영롱한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 피아노는 서연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심판대이자 그녀의 모든 고통과 희망을 담아낼 그릇이었다. 결선 당일 아침, 서연은 하준의 오두막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굳어있지 않았다. 건반 위를 자유롭게 유영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연 씨, 괜찮겠습니까?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준 씨, 이젠 두렵지 않아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예술의 전당으로 향하는 길, 하준은 서연을 태운 차를 몰고 갔다. 서울 도심은 차들로 빽빽하게 막혀 있었다. 콩쿠르 시작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다. 민준의 차였다. 민준은 하준의 차를 앞질러 가더니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서연이 앉은 창문을 향해 물을 뿌렸다. 그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었다. 밤새 웅덩이에 고여있던 흙탕물이었다. 흙탕물이 서연의 얼굴과 옷, 그리고 하준이 어렵게 구해준 공연 의상에까지 튀었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다. 마치 자신이 생매장당했던 그 순간처럼 온몸이 흙으로 뒤덮이는 기분이었다. 민준의 차는 흙탕물을 뿌린 후 거침없이 앞서 나갔다. 운전석에서는 민준의 비열한 미소가, 조수석에서는 지은의 오만한 웃음이 보였다.
그들은 서연을 향해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역겨운 거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연은 치솟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이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하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를 다잡았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그들의 비열함이 오히려 당신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하준은 재빨리 차를 돌려 다른 길로 우회했다. 그는 서연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옷은 제가 여벌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행동은 오히려 당신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하준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침착했다. 간신히 예술의 전당에 도착했을 때 콩쿠르 시작 시간은 불과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서연은 흙탕물 얼룩이채 마르지 않은 옷을 갈아입고 대기실로 향했다. 대기실에는 이미 모든 참가자들이 완벽한 드레스 차림으로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초라한 모습에 일제히 시선을 던졌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저게 결선 진출자라고 거짓골이잖아. 소문이 사실이었네. 사기꾼인가 봐. 그때 민준과 지은이 우아한 모습으로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들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었다. 민준은 서연을 보자마자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런 곳에 감히 기어들어 오다니. 대체 무슨 꿍꿍이지. 지은은 서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그 꼬락서니로 무슨 피아노를 친다고. 어서 가서 구걸이나 해. 그들의 조롱은 노골적이었고 서연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과 지은의 조롱은 그녀의 심장에 복수의 불을 지폈다. 그때 콩쿠르 진행자가 그녀의 이름을 호명했다. 다음 참가자 신원불명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서연은 민준과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제 모든 것을 걸고 연주할 겁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당신들 앞에서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겁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흙탕물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손으로 치마자락을 움켜쥐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무대 위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객들의 시선은 온통 그녀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건반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민준과 지은을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내 강인한 의지로 굳어졌다. 이 무대는 그녀의 삶을 건 마지막 시험대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악보, 그녀가 생매장당했던 지옥 같은 기억, 그리고 그녀를 살려낸 낯선 남자의 희망,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 담겨 있었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첫 음은 낮고 슬펐지만 이내 강렬한 감정으로 폭발했다. 그녀는 연주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있었다. 서연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삶 자체가 펼쳐지는 듯한 격정적인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나약하고 비탄에 잠긴 여인의 슬픈 독백 같았던 멜로디는 점차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생명의 강렬한 외침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숨겨진 멜로디는 이제 그녀 자신의 고통과 희망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건반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에서는 피가 터져 나올 듯 붉게 달아올랐고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듯 강렬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서연의 초라한 옷차림과 흙탕물 얼룩을 잊고 오직 그녀의 연주에 압도되었다. 멜로디는 때로는 잔인한 배신을, 때로는 생매장당했던 지옥 같은 공포를, 또 때로는 낯선 구원자의 손길과 새로운 삶의 희망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어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심사위원들조차 넋을 잃은 듯 연주를 듣고 있었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서연을 응시했다. 연주가 진행될수록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불안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죽었어야 할 서연의 연주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특히 서연의 연주 중 특정 부분에서 그녀의 어머니만이 사용하던 독특한 기교와 음색이 흘러나오자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서연의 어머니는 과거 민준의 아버지와 사업적으로 얽혀 있었고, 민준은 어린 시절 우연히 서연의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 멜로디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서연 어머니의 미발표곡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설마 서연이 살아 돌아온 것이란 말인가? 그의 이성적인 판단은 감정적인 혼란 앞에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한지은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벌떡 일어섰다. 잠깐, 저 연주는 표절입니다. 저는 저 곡을 과거 유명하지 않은 작곡가의 미발표곡집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용입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대본처럼 능숙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서연의 연주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자 계획대로 표절 시비를 걸어 그녀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다. 강당안은 술렁거렸고 언론 카메라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서연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가락은 더욱 강렬하게 건반을 내리쳤다. 곡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과 지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연주를 끝냄과 동시에 그녀는 단호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표절이라 하셨습니까? 한지은 씨.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곡은 저의 어머니, 고 구 이수정 씨가 남기신 미발표곡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곡을 제 어머니께 직접 전수받은 딸 이혜운입니다. 강당 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수정이라는 이름은 음악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생전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천재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다. 그리고 민준의 아버지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던 인물이었다. 서연이 그녀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파장이었다. 민준은 넋이 나간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다. 서연이라고 네가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생매장했던 아내가 눈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니.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하준이 객석에서 성큼성큼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는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혜운 씨가 생매장당했던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그리고 현장에 설치했던 감시 카메라에 찍힌 김민준 씨와 한지은 씨의 모습입니다. 그는 태블릿 PC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 속에는 어둠 속에서 삽질을 하는 민준과 지은의 모습, 그리고 서연을 관에 넣고 흙을 덮는 섬뜩한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이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이혜운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겁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강당을 뒤흔들었다. 민준과 지은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숨을 곳도 없었다. 언론 카메라들은 그들의 경악에 찬 얼굴을 끊임없이 담아냈다. 그들의 범죄가 온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서연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저를 죽이려 했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아 당신이 가장 경멸했던 저의 재능으로 당신 앞에서 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피아노 건반 위로 손을 올렸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강렬한 화음을 연주했다. 그 화음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선언이자 생명의 승리였고 그녀의 명예회복을 알리는 찬가였다. 관객들은 숨죽여 서연의 연주를 다시 듣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연주는 모든 악몽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멜로디였다. 연주가 끝나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향해 환호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 그리고 경외심이 가득했다. 비난과 조롱은 사라지고 오직 진정한 재능과 불굴의 의지에 대한 찬사만이 남았다. 심사위원장인 유명 음악 평론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것은 단순한 콩쿠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음악을 통한 인간 승리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이 콩쿠르의 우승자는 당신입니다. 그의 선언에 강당은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찬란한 별이 되었다. 민준과 지은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자신들의 비열한 계획이 산산조각 난 것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은 그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피아노 콩쿠르 우승은 서연의 인생에 그야말로 빅뱅급 변화를 가져왔다. 흙탕물 묻은 옷을 입고 등장했던 신원불명의 피아니스트가 사실은 죽은 줄 알았던 재벌가 며느리이자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이수정의 딸이라는 사실은 연예 매체는 물론이고 사회면에까지 대서특필되었다. 죽음에서 돌아온 피아니스트. 그녀의 선율은 복수의 송가인가? 부활의 창하인가? 헤드라인들은 마치 삼류 드라마 대본처럼 자극적이었다. 서연은 졸지에 전 국민이 사랑하는 또는 궁금해하는 드라마 여주인공이 되어버렸다. 콩쿠르 우승 상금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고도 남아돌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아돌다 못해 넘쳐 흘렀다. 서연의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셨다.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은 서연은 지난날의 고통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 꿈은 마치 개꿈처럼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다. 자신을 생매장하려 했던 남편과 정부라니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또 있을까? 민준과 지은의 운명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교과서였다. 콩쿠르 무대 위에서 생중계된 살인 미수 영상과 박성진 변호사의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즉시 구속되었다. 그들의 죄목은 살인 미수, 사기, 그리고 덤으로 따라붙은 온갖 비리와 횡령 혐의까지. 민준의 아버지는
아들의 추악한 행각이 세상에 드러나자 충격으로 쓰러졌고 재앙그룹의 주가는 떡락하다 못해 지하 100층까지 뚫고 내려갔다. 한지은은 자신의 미모와 사기극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구치소 안에서도 나는 무고하다, 나는 예수를 사랑했을 뿐이다 라며 광기 어린 외침을 멈추지 않아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서연은 뉴스를 보며 피식 웃었다. 꼴 좋다. 이 바보들. 어머니의 병실에서 서연은 하준과 마주 앉았다. 하준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서연이 진심으로 고개 숙였다. 하준은 빙긋 웃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서연 씨, 오히려 제가 감사할 일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 같은 걸작을 건져냈으니 제 고고학 인생에 이보다 더 위대한 발굴은 없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장난스럽지만 따뜻했다. 걸작이라니요. 전 그저 불쌍한 아줌마였을 뿐인데. 서연이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아줌마요, 어림없는 소리. 당신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순간 흑조처럼 우아하고 백조처럼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감히 누가 당신을 아줌마라고 부르겠습니까? 제가 부활한 피아니스트라는 타이틀을 붙여줄까 했는데 너무 진부한 것 같아서 말았죠. 하준의 유머에 서연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서연이 아니었다. 죽음의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약함과 비굴함 대신 강인함과 유머러스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하준의 오두막에서 피아노를 치며 지냈던 시간들이 그리웠다. 그곳에서 그녀는 단순히 피아노 실력만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하준은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서연 씨, 당신의 어머니가 남기신 악보,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릴 때입니다. 저는 당신이 음악재단을 설립하여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돕는 것을 제안합니다. 재단 이름은 숨겨진 멜로디, 재단이 어떻겠습니까?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숨겨진 멜로디, 엄마의 악보 이름이요. 네, 당신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통해 당신이 새로운 유산을 만드는 겁니다. 어때요? 꽤 멋진 그림이죠. 하준은 능청스럽게 말했다. 재단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콩쿠르 우승 상금과 서연의 유산이 재단의 종잣돈이 되었다. 게다가 서연의 기적 같은 스토리가 언론을 타면서 수많은 기업과 독지가들의 후원 요청이 쇄도했다. 심지어 민준의 아버지가 자신의 죄책감 때문인지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아 서연을 허수음짓게 만들었다. 이건 뭐 죄짓고 죗돈 내는 것도 아니고.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숨겨진 멜로디 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가장 주목받는 예술재단으로 떠올랐다.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는 최고급 피아노와 음향 장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건반 위를 자유롭게 움직였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가난에 쫓기지 않았다. 오직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미발표곡들은 서연의 연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클래식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병실에서 회복 중인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서연의 연주를 듣고 계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때 하준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병실로 들어섰다. 어머니는 이제 다 괜찮으실 겁니다. 하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준 씨 덕분에요. 두 사람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은 그녀가 과거에 느꼈던 고독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혹시 그 사람들에게 복수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요, 아니요. 제가 후회하는 건 그들을 몰라보고 바보같이 살았던 제 과거뿐이에요. 이제 그들은 감옥에서 아즈 음악 감상실에 갇혀 제 곡을 매일 듣는 형벌을 받을 테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서연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하준은 그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재능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유머와 강인함을 겸비한 놀라운 사람이었다. 서연은 문득 자신의 목에 걸린 빛이 머리핀을 만졌다. 그리고는 작게 속삭였다. 이제 제게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따뜻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아주 조금은 기상천외한 3년의 세월은 서연에게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만개한 꽃을 피우듯 그녀의 삶을 완전히 재탄생시킨 기적의 시간이었다. 숨겨진 멜로디 재단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악보처럼 세상 곳곳에 숨겨진 재능들을 발굴하고 꽃피우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재단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서연은 음악계의 거장이자 존경받는 자선사업가로 우뚝 섰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죽음에서 돌아온 피아니스트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제는 영혼을 연주하는 예술가이자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인물로 더 많이 기억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완치 후 재단의 명예 이사장으로서 서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병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니와 서연은 함께 재단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하준은 서연의 곁에서 변함없이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는 재단의 운영을 돕는 것은 물론 서연의 음악 활동에도 깊이 관여하며 그녀의 예술적 성장을 지원했다. 하준의 오두막은 이제 서연에게 단순한 도피처가 아닌 영감을 얻는 안식처가 되었다. 그곳에서 서연은 가끔 혼자 피아노를 치며 하준과 함께 보냈던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 있던 시간들을 회상하곤 했다. 그의 존재는 서연에게 단순한 구원자를 넘어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둘은 종종 티격태격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묻어 있었다. 민준과 지은의 이야기는 그들의 죄만큼이나 비참하게 끝났다. 살인 미수와 횡령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민준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재앙그룹은 한때 위기에 처했지만 강준호 아버지의 필사적인 노력과 투명한 경영 개혁으로 간신히 회생하고 있었다. 한지은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깊은 연민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을 직접 벌하는 것보다 자신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자신의 성공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숨겨진 멜로디 재단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의 어린 예술가들에게 악기와 레슨,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전국 각지의 소외 지역을 찾아다니며 재능 기부 강연을 펼쳤다. 아이들은 그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눈을 반짝였고 그녀의 연주에 감동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음악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누구에게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연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지어진 숨겨진 멜로디 음악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이 학교는 재단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마음껏 음악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곳이었다. 맑은 공기와 새소리가 가득한 산자락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학교 건물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보금자리 같았다. 서연은 개교 기념으로 야외 무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숨겨진 멜로디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잔디밭에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의 연주를 들었다. 연주가 끝난 후 아이들은 서연에게 달려와 서툰 솜씨로 만든 꽃다발을 건넸다. 서연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서연은 음악학교의 작은 숙소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다. 그녀는 목에 걸린 비추 머리핀을 만졌다. 어머니가 주셨던 그 머리핀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부적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은반지를 쓰다듬었다. 이 반지는 그녀가 생매장당했던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붙잡아준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늘의 별들은 그녀의 지나온 고통과 현재의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함께 이야기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나약한 과거의 자신을 비웃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에 감사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다. 증오와 복수심에서도 과거의 상처에서도 벗어났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하모니로 가득 찬 진정한 두 번째 봄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그녀를 통해 세상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명실상부한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피아니스트나 재단 이사장을 넘어 희망과 회복의 상징으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다. 숨겨진 멜로디 재단은 이제 글로벌 규모의 자선단체로 성장하여 전 세계 곳곳에 소외된 예술 영재들에게 빛과 소리를 선물했다. 재단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음악학교를 짓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며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셨다. 두 모녀는 이제 단순한 가족을 넘어 동지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 함께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깊은 지혜와 평온함이 서려 있었고 서연은 그녀에게서 끊임없이 영감과 위안을 얻었다. 하주는 서연의 곁에서 영원한 조력자이자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로 남아있었다. 그는 재단의 모든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실행했으며 서연의 음악적 여정에 항상 동행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복합적인 인연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서로의 삶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존재들이었다. 하준의 유머 감각은 여전했고 서연은 그의 농담에 늘 진심으로 웃었다. 민준과 지은은 여전히 감옥과 정신병원에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과거의 추악한 스캔들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증오심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을 향한 유일한 감정은 씁쓸한 연민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 자신이 더욱 강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덧 서연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열정과 아름다움은 변함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전 세계를 순회하며 콘서트를 열었고 그녀의 연주는 매번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하는 어머니의 숨겨진 멜로디는 전 세계적인 명곡이 되어 수많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장식했다. 그 멜로디는 단순한 곡을 넘어 불굴의 의지와 희망을 상징하는 국가적인 유산이 되었다. 어느 여름날 서연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세워진 음악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다. 따가운 햇볕 아래 아이들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다. 서연은 서툰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아이들의 눈에서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그 아이들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스승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학교 옥상에 앉아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 하나 없는 아프리카의 밤하늘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비치 머리핀과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졌다. 이 두 개의 작은 물건은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하준이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오늘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별들이 노래하는 것 같네요. 이곳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당신은 정말 이곳에 잘 어울립니다. 하준이 말했다. 마치 원래부터 이 모든 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요. 서연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기에 가능했던 일 같아요. 제 삶은 이제 하나의 영원한 멜로디가 된 것 같아요. 하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들은 말없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은 마치 서연의 삶처럼 어둠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음악과 희망의 메시지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불멸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